오늘 밤에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이 제롬 파월이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2% 이상 가더라도 우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겁니다라는 약속.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밤에 이제 잭슨홀 미팅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전 세계가 주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가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유튜브죠 뭐 이거 말씀드릴 때 미국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실 수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어땠냐면 미국의 연준이 네. 전 세계 중앙은행을 움직이는 방향성들을 가진 쪽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전 세계를 움직여 왔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앞으로도 같이 계속 말씀드릴 거와 연결되어 있긴 한데 오늘 그냥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왜 그런지 설명드릴 건데 나라별 편차, 지역별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 들어보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한 10여 년 넘게 PB들 앞에서 강의를 해왔어요. 네. 그리고 당연히 제 고객들은 뭐 지금까지 뭐 계속 누적으로 해서는 모르겠지만 제 고객님들에게 저는 시장을 설명하고 그래서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뭐 15년 뭐 처음에 주식 브로커 5년 정도 할 때는 주식 종목으로 얘기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식 종목을 얘기할 때는 국내 시황만 필요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자산관리 시작하고 나서는 글로벌 시황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래 말씀드려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그 긴 기간 동안에 저한테 있어서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점점점 확실하게 다가온 사실이 있는데 미국 연준의 의도나 생각을 이해하면 투자를 성공하는데 굉장히 승률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지나간 금융위기 이후 때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2009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양적 완화의 시대였거든요. 네네. 그 시간에 양적 완화의 주체가 어디예요? 중앙은행이에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해왔고요. 그거는 유로존 같은 경우는 ECB였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일본 중앙은행이죠. BOJ겠죠. 예. 그런 데들이고 그다음에 미국은 페드라고 말하는 네. 예, 이쪽이었는데 그것들을 주도해 온 게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보니까 그쪽에 따라서 모든 국가와 모든 나라의 그런 시장들이 같이 움직여 갖고 네. 거꾸로 그럴 때 지나간 한 10년 동안 한국은 좀 답답한 쪽이었었어요. 네. 그 흐름에서 완전 반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을 때는 같이 못 누리고 나쁠 때는 같이 하는 몇 년간 한 거의 진짜 11년, 12년도에는 한국이 탑이었었어요. 네. 예, 그랬는데 그 이후로 한 7, 8년을 저희는 정말 답답이 박스피 이거 네. 뭐 1, 2년 문제가 아니었죠. 네. 네. 예,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끌어온 그런 시장이었다면 이제부터 좀 달리 보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인컴 쇼크가 왔는데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머릿속에 선명하게 가지시면 좋은데 그런 거를 메꾸기 위해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이제 그 돈을 집어넣는 재정 정책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전하고는 다른데 이전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그 신용 관련된 문제가 생겨서 불황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져서 생기는 불황들이었어요. 네. 예전의 문제.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컴 쇼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네. 그 수입이 단절된 이유가 뭐예요? 물리적으로 셧다운해서예요. 네. 직장 안 나가서. 그냥 안 나간 거예요? 그냥 못 나가게 돼서 우리도 지금 했으니까. 한국도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지금 저희 회사도 그
3단계 들어가면 어떻게 할지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미국이나 이런 데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수입이 발생 안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거예요. 간단한 건 뭐냐면 그 수입을 보존해주고 버티다가 백신 나오고 뭐 이런 상황 돼가지고 다시 그냥 정상으로 돌아가면 돼요. 네, 네. 이전에는 경기가 진짜로 나빠진 거니까 얘를 다시 동력을 동원해가지고 다시 살려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한 번에 좋아지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인컴 쇼크는 인컴을 지금 돈을 넣어서 강제로 보존하다가 정상적으로 돈 벌 수 있는 상황을 백신 같은 거 여기서 만들어내기만 하면 오케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쪽. 네. 복잡한 쪽은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때 사라진 이 일자리가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게 좀 장기전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서 이 한꺼번에 갑자기 날아간 거라서 뭉텅이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 네. 쇼크가 지금까지 역사상 최대 하락들이에요. 네. 역사상 없었던 숫자들. 미국 GDP 2분기 GDP 연율로 30%대가 날아갔자고.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모두가 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펑 날아가 버렸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생각대로 보존하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 잘못 타임 놓치면 이거 엄청난 손실 상태예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질려버리는 상태가 된 거죠. 네. 한 번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 날아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다음에 정책으로 말하면 예전에는 그냥 제가 오늘 설명 오래 못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너무 길게 해가지고 욕 많이 먹었어요. 어쨌든 오늘은 제대로 빨리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존에는 어땠냐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는 양적 완화 그거를 저희는 M2라고 하는데 네. 지금은 M3에 와 있는데 M2는 뭐냐면 양적 완화고 M1은 뭐냐면 금리 내리는 거예요. 네. 금리만 내려도 경기를 조금씩 살아났던 게 과거의 역사고요. 2009년도는 금리 내리는 걸로만 안 돼서 돈 푸는 것까지 갔었고요. 이번에 3예요. 왜 3냐면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하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3는 뭐냐면 양적 완화와 재정 정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돈을 퍼붓는 재정 정책을 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문제가 뭐냐면 성공적인 정부가 있고 하다 말고 돈이 떨어질 나라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축통화국은 아무래도 돈을 찍어서 공급을 해도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서 네네. 지난주에 제가 베네수엘라 보여드렸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상태가 안 될 수 있는 기축통화국들은 상당히 저력이 있는 거예요. 잠재력이. 돈을 웬만큼 찍어도 네.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네. 만약에 베네수엘라처럼 많이 찍어낸 다음에 제대로 만약에 가동 못 시키면 폭발물로 돌아오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겁나니까 그렇게까지 못 찍어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쓰다 말 거 아니에요. 예, 쓰다 밀어붙이다가 나는 거죠. 역효과가 나니까. 네. 그러니까 더 망하지 않고 해서 멈출 거 아니에요. 베네수엘라는 돈을 찍은 다음에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이 파퓰리즘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그냥 오용했잖아요. 근데 일반 정부들은 그러지는 못할 거라서 네. 늦다가 말 거라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대로 경기가 못 살아난 상태에서 돈만 많아진 상태가 꽤 나타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지금 코로나에서 1기밖에 안 온 거죠. 네. 이제 2기, 3기 들어가면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지금 그러니까 그 예측이 틀리지 않는 확실한 예견들이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돈은 무한정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이 돈을 넣을 수 있는 체력은 나라마다 다를 것 같다. 그러면 나라마다 다르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성공하는 데와 실패하는 데가 확실하게 나올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예전처럼 돈을 푸는 것만으로 안 되는 문제다 보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 역효과, 역풍이 부는데 그게 하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지는 거나 네. 혹은 디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여튼 요지는 뭐냐면 예전보다 훨씬 지역별 차별화가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도 네. 많이 나겠네요. 옛날에는 연준을 읽어내고 네. 연준을 읽은 다음에 그 빠른 데와 느린 데들만 구별하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계절을 구별해서 유동성 장세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네. 잘 알고 있으면
곳곳에서 성공할 수 있었고 네. 과거의 양적 완화는 어떤 거였냐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연준이 돈을 풀 때 중앙은행이 돈을 풀 때 양으로 약속했어요. 얼마를 풀겠다. 네. QE1, QE2, QE3가 전부 다 양으로 약속된 네, 네. 되돌아보세요. 전부 다 얼마를 풀겠다, 얼마를 풀겠다, 얼마를 풀겠다. 양으로 약속되면 예견이 가능해요. 네. 근데 그 양으로 약속된 그 양적 완화는요,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 정확하게 때려야 되는 데를 다 때린 게 아니라 많은 부분 자산값 올려놓은 쪽으로 많이 갔어요. 연준은 어쩔 수 없었어요. 경기를 살리려면 네. 자산값이 오르는 부작용, 버블이 다소 나타나면서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양으로 승부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연준이 하는 QE3는 양적인 약속이, QE가 아니라 M3, 그러니까 MP라고 말할 수 있어요. Monetary Policy라 그래서 통화 정책이죠. 통화 정책의 세 번째 단계는 양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정해놓고 금액을 그냥 무조건 푸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약속했지만 일반적으로 통화 정책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까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상태인데 뭐냐면 세계 주식 지수로 봤을 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막 이런 데 보니까 나머지 안 좋은 나라들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볼 땐 어떨지 모르지만 인덱스 중에서 세계 주가 지수라는 게 있어요. 세계 시장의 그 인덱스를 나타내 주는 거. 얘가 딱 정확하게 오늘 코로나 이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사실상 성공을 했어요. 네. 중앙은행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실물 시장은 박살났지만 네. 금융 시장은 딱 복귀시켜 놨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로. 네. 오늘 날짜로. 코로나 이전으로 금융시장은 돌아갔어요. 편차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실감 안 되시겠지만 글로벌리 세계 월드 지수로 봤을 때 올라왔어요. 편차는 어디서 나타났냐면 종목에서 나타난 거예요. 업종에서. 네. 우리도 우리 지수는 지금 꼭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쵸. 근데 더 많이 오른 놈은 카카오, 네이버고 못 오른 놈이 있는 거지. 그쵸. 지수는 지금 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있어요. 네, 네. 무슨 말이죠?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다우는 느리고 나스닥은 빠르지만 미국이잖아요. 미국 인덱스잖아요. 네. 미국의 인덱스는 정상에 이미 그 이전으로 다 돌아간 거죠. 그럼 금융시장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싸움은 뭐의 싸움이냐? 이제 연준의 그 스텝은 끝났고요. 이제는 재정 정책의 시기로 넘어갔어요. 이제 재정 정책이 성공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부터 인덱스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차이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만 더 성공적일 거라는 건 아닌데 지역별 차이를 갖고 올 거다. 과거에 없었던 지역별 분산 투자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 옛날에는 제가 몇 년간 미국만 투자했어요. 네. 국내를 했던 거는 연금이나 이런 데서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저를 오래 보셨으면 저는 미국 기술주나 미국 인덱스, 특별히 나스닥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네. 벌써 저희가 자문사 시작한 지가 3년째 돼가는데 그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미국에다만 투자한 것만으로 80%막 이렇게 나 있으시니까 네. 그건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부터는 지역별 분산, 대상 분산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다. 왜? 재정 정책의 성공과 실패가 이제 많이 차이 날 거라. 그렇네요. 네, 과거하고 다른 MP1, MP2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향후의 포트폴리오는 물론 어떤 종목 사서 몇 프로 냈느냐는 그렇게 이런 거에 좌우받진 않아요. 그죠? 저희가 테슬라를 사서 몇 프로를 냈다, 아마존을 사서 몇 프로를 냈다는 그런데 계속 가져가고 싶으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하셔야 돼요. 뭐든지 간에 보유하셔서 그러니까 일회적인 투자가 아니라 자산 관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지역별 분산이라는 게 좀 중요해지. 예.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함에 있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이 네.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제가 지난번처럼 길게 안 할 거라서 굉장히 주의하겠지만 오늘 시간이 어떤 종목을 알려드리는 것보다 앞에 내용 말씀드리는 게 사실상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포트폴리오를 짠 원리를 이해하시면 네. 예, 짜시는 거에도 물론 도움이 되시겠지만 향후 장세에 관련돼서 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리밸런싱해 가는 원칙들도 다 거기서 나와요. 흔히 말하는 물고기 잡는 방법. 네네네. 같은 그래서 거죠. 오늘 앞부분에 말씀드릴 건 지난 시간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던 걸 믹스해서 네. 세 가지 시나리오로 결론을 낼 건데요. 시나리오가 나와야 포트폴리오가 결정돼요. 네. 시나리오가 나와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이 올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게 있어야 그런 시나리오별로 뭐를 갖고 있으면 그거를 방어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뭐가 수익이 날 거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다짜고짜 아마존 좋아, 테슬라 사야 돼. 그쵸. 이거는 포트폴리오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처럼 뭐 네. 태풍이 와서 비가 올 거야 그럼 우산을 준비하는 거고 네. 많이 더울 거야 그러면 선풍기를 준비하고 부채를 준비하는 맞습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알 수 있어 예측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맞는 걸 준비할 맞습니다. 수 있다. 그래서 그 대신 맞히는 건 못해요. 맞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가지인 거예요, 시나리오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벌써 10몇 년 동안 한 번도 하나를 제시한 적 없습니다. 제 고객들에게도 늘 시나리오 2개, 3개를 말했고, 네, 네. 다만 이렇게만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거는 의사, 변호사.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결정하세요. 이거 의사, 변호사. 저는 어때요? 이것 가능한데 저는 제 의견은 3번입니다. 그래서 3번을 대비하시기 위해서 이거 사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왔어요. 네. 여전히 지금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로 결론적으로 가시게 되면 사실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충분히 견디면서 네. 기대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조합이 뭐냐. 네. 이게 좋은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렇죠. 네, 네.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다소 약간의 아쉬움들은 있지만 이 세 가지 상황이 왔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한 아주 기대하지 않는 아주 큰 하락에 들어가지 않는 손실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애쓰는 거. 안정성에 네, 많이 맞습니다. 힘이 실리겠네요. 네네. 네. 그럼 반대로 방어만 하면 안 되니까 수익률을 봐야 되니까 네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조금 일찍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빨리 결단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직 많은 사람이 이 시나리오에 동의가 되기 전에 투자가 돼 있어야 그 시나리오가 분명해질 때 이미 수익 난 상태가 됩니다. 네. 남들보다 반보 빨리 가는 네.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네, 지금 저희가 사실상 예를 들어서 저희 자문사 고객 같은 경우에는 중국 투자에 대해서도 계속 그러다가 최근에 중국만 올라간 시기가 잠깐 있었잖아요. 지금도 네. 사실 중국은 버티고 있는데 네. 요런 시기가 됐을 때 지금 시장은 중국 들어가야 된다, 중국 투자 좋다 뭐 이러고 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수익이 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조금 한 발씩 앞선 것들 그 기간 동안 수익이 나 있으면 어떤 게 좋을까요? 유리해요. 왜냐하면 편해요. 나는 지금 우리가 금을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네, 네, 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 방송 시작할 때부터 금을 얘기했으니까 그게 작년 한 9월? 네네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매달 샀던 사람도 지금 웬만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2,000불에 금을 들어가라고? 이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유리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이 포트폴리오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일회적으로는 당장 아주 뭐라 그럴까 테슬라가 500불에서 막 헤매고 있다가 막 폭등하는 그 시점에서 테슬라 사세요 이렇게 저 못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미리미리 얘기한 거에 의해서 어떻게 이런 거를 갖고 있나 싶은 그런 네, 것들을 네. 뭐 예를 들면 저희 쪽에서 보면은 반도체 인덱스 사자고 얘기한 거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네. 예, 지금은 엄청 그거에 대한 수익이 이제는 어떠냐면 장이 크게 변동을 해도 다시 아래에 마이너스 안 들어갈 정도로 네.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이쪽 투자 쪽에서는 안전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게 잘 사는 거에도 있고요. 시간에서도 와요. 이걸 좀 보유하시잖아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계속 가져가시면요. 한 1년 정도 내에 어떤 시간이 되면 장이 크게 조정을 해도 내가 사놓은 가격 밑으로 안 가는 자산들. 원본 자산 이상에서만 노는.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사놓은 몇 개 ETF들은 지금 이미 80%대가 나 있는 것들은 네. 다시 마이너스 들어가는 일까지 하락한다면 그건 장이 이제 거의 끝난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들고 가기가 좋아져요. 네, 대표님 이런 것 좀 어떻게 보세요?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항상 시나리오를 하나만 예측을 해서
그 시나리오에 네.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대표님께서는 지금 하나의 시나리오가 아니고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네. 거기에서 그 모두를 조합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때로는 하나의 시나리오만 집중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수익률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러면서 약간 너스레 아닌 너스레, 네. 자랑 아닌 자랑을 할 때도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게 투자하는 게 다 맞출 수는 없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그때그때 뭐 잘하시는 분들은 맞출 수도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각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네.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느낀 거로는 시장이 도와줘서 수익을 낸 건데 내가 그쪽에 좀 촉이 있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게 주식자산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저조차도 그렇고 모든 네. 사람들이 이번에도 코로나 사실 딱 우연찮게 코로나가 끝나고 올라가려는 시점에 한번 용기 내서 들어갔는데 대박 났거든요. 네. 그런 거를 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생각이 하냐면 틀리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도 아무리 안 좋은 시장에도 나는 마칠 거야 라고 생각이 돼서 네.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는 일을 잘 못하게 돼요.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요. 지금 센터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어떤 지금 성공적인 그런 부분이 종목에서 나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냉장고 한 대는 살 수 있는데 내 전세금 바꿀 정도가 될까? 내지는 집을 사거나 네. 뭔가 어떤 그래도 이제 냉장고는 우리 인생을 바꿔놓지 못하잖아요. 그쵸. 예, 물론 집이 인생을 바꿔놓는다 이것도 좀 어폐가 있긴 한데 네. 하지만 적어도 삶의 어떤 그런 환경 자체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네, 거는 네, 네. 그 정도 규모를 네. 바꿀 수 있으려면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성공이 아니라 자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회적인 투자 성공은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요번에 잘하셔서 종목에서 수익이 나셨으면 걔를 여러분 자산의 10%로 만드세요. 무슨 얘기냐면 요번에 요거 한 거 갖고 또 다시 한 종목에 몰빵 들어가지 마시고 이번에 만약에 아직도 오르고 있는 게 있으면 일정 부분 이익 실현하셔서 걔를 제가 말씀드리는 자산 관리 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막 이동하세요. 저희는 저희 자문사에는 인모스트 플랜이라는 그 포트폴리오가 따로 있어요. 지금처럼 종목에서 이익이 나시면 그 중에 원금 빼고 나머지는 싹 다 팔아서 인모스트 플랜으로 옮겨 놓으시는 이런 식의 행동이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되면 내 자산의 80% 정도가 자산 관리 개념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 중에 10% 20%는 역시나 내 감으로 종목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남한테 자랑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로 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면 성공적일 거고 네. 만약에 내 감이 장 대표가 말한 대로 그건 그냥 촉이 아니었네 이렇게 되더라도 전체 자산에서 10% 밖에는 실망감이 네. 없고 내 전체 재산은 움직이 어느 쪽에 돼 있잖아요. 사실 지금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요 앞으로 1, 2년이 기회라고 말하는 거에서 저는 많이 동의해요. 그러니까 무슨 떼돈 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풀어서 화폐 가치가 이미 하락했기 때문에요. 보이지 않아도 이게 웬만큼 잘 돼야 방어한 거예요. 그걸 여기서 근데 조금 더 잘하면 증가시킬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도 보면 독주하는 주식들이 나오잖아요. 편중되게 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1, 2년간은 상당히 길게 뚜렷하게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제가 편승을 안 해주면요. 안 해주면 나는 사실상은 지킨 게 아니라 손해 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앞에서도 계속 뭐라고 했냐면 지금도 진입해야 되는 이유 계속 그렇게 네, 제 네. 논지가 그런 건 아시잖아요. 네, 네. 그 이유는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실패가 아니라 이 시장에서는 내가 들어와서 보존을 해줘야 돼요. 네. 안 그러면 깎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남들이 있는 다 게 앞으로,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지만 남들이 앞으로 걸어가니까 나는 어찌 보면 뒤로 간 거나 마찬가지 개념이 되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상 눈으로만 안 보일 뿐 내 재산은 네, 지금 네. 뒤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이 뭐냐면 방어까지는 해줘야 돼요. 그쵸. 보존까지는 해줘야 돼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실질금리 개념이에요. 네. 그 2%를 받아도 물가가 2%면 나는 이자가 없는 것과 같다. 이런 식의 네. 개념이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풀렸어요. 주식을 이렇게까지 올려놓은 이유가 제가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렸지만
아직까지는 딱 그 정도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정책이 뭔지 아세요? 가치 상승이에요. 진짜. 진짜로 이제까지는요, 화폐를 하락시켜서 주식값을 올려놓은 상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전으로 딱 돌아간 이 효과 네. 정확하게 돈에서 나왔어요. 네. 중요합니다. 예, 이제까지는 딱 주식 올라간 값이 코로나 이전 본전과 딱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네, 시작이다. 이제부터 자산 가격 상승해요. 이제부터. 이제부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오셔서 어느 정도 시장 인덱스가 원금에 돌아온 것처럼 어느 정도 내 자산이 지금 상태에서 그 정도까지 가주는 정도가 정상이고요. 이제부터는 자산 상승이 어딘가에게 어떤 것에게 일어날 거예요. 왜? 지금이 부양하는 유동성 장세라서. 네. 이제부터는 상승이 나온다고요. 진짜 상승이에요. 이제부터 내 재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종목을 택하는 거 너무너무 좋고 중요한데 그게 10% 내지 20%여만 돼요. 나머지는 종목을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자산 관리적인 개념으로 1, 2년간 충분히 수혜를 받아서 내 재산이 웬만큼 올라갈 수 있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보유하면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좀 가셔야 돼요. 매번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는 꼭대기에 도달 못합니다. 네. 예, 이거 제가 2007년도에 한국이 2000을 갔는데요. 2004년도에 500이었어요. 저희 시장이. 종합지수가요. 2007년도에 2000을 가는 동안 저희 고객들이 제가 신영증권에 다녔는데 신영증권의 고객들이 2004년도에 신영증권은 자산관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식으로 사고 파는 것들을 거의 멈추고 네. 자산관리란 개념을 도입하려고 PB들에게 점수를 아예 그렇게 매겼어요. 지금 시장에 있는 PB들은 그런 평가를 안 받아요. 뭘로 받냐면 수수료로 받아요. 이거 PB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다 그쪽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도 같이 있는데 평가가 월급쟁이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평가가 얼마 벌었냐예요. 저희는 근데 2003년도 4년도에 신영증권은요. 그 평가를 그만두고 자산 관리를 시작하려고 그럴 때니까 뭘로 평가했는 줄 아세요? 처음에 전체 평가 점수의 60%를 뭘로 봤냐면 고객수. 세상에 이런 평가, 증권사 평가는 없어요. 고객수 많으면 뭐하나? 수수료가 중요하지. 그쵸. 이러던 시대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네, 네. PB의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3년 동안 점수의 60%를 고객수로 줬고요. 그 고객수 관련해서 그 고객수들 중에서도 점수를 준 게 뭐냐면 5천만 원 이상인 고객들의 어떤 증가 그런 어떤 자산 있잖아요. 그래서 네. 죄송해요. 60%를 자산 크기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30%를 고객수로 잡았는데 자산 크기는 뭐냐면 주식을 트레이딩해서 수익을 내는 거에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큰 고객이 부담스러워요. 숫자가 크면요 자주 사고 팔지 않아요. 그쵸. 근데 자주 사고 파는 것만큼 수수료를 많이 버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네. 큰 돈 갖고 1년에 한 번 사고 팔면요 몸값 못해요. 그래서 한때는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기업체 과장님이 제 우량 고객이 된 적이 있다고. 그분은 출근해서 계속 주식을 사고 팔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하루에 사고 판 금액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네. 제 우량 고객들 중에 들어갔었어요. 예. 5천만 원인데 10번 사고 팔면 5억이니까.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주식 브로커들 사이에서 우량 고객은 절대 원금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말했죠. 최고는 5천만 원이다. 네. 예. 저 기억납니다. 이 네, 말씀하신 네, 거. 네, 네. 그럴 정도에. 그러니까 저희는 그 당시 자산 관리로 돌아서기 위해서 어떻게 평가받았냐면 자산 크기로 보겠다, 점수를. 자산 크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많이 갖다 놔봤자 수수료는 안 나오거든요. 그쵸. 근데 자산을 모아라 이런 거였어서 60%가 자산, 그 다음에 30점이 고객수, 막 이런 식으로 하던 시대니까 제가 이 얘기 왜 길게 했냐면요. 그렇게 하느냐고 신영증권 PB들이요, 고객들 그 주식들 사고 파는 일에 열중을 안 했더니요. 2004년도 500에서 2007년도 2000 갔는데요. 3배가 올랐어요, 자산들이. 주가 지수가 500이었는데 2000 됐으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다른 증권사 고객들은요. 똑같이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성적이 좋아요. 사고 네. 팔 때마다 수익이 나요. 네. 근데
2배 절대 안 돼요. 매번 먹고 팔아도 2배 안 돼요. 네. 그거는 주식 브로커인 저희가 알죠. 이게 들고서 지수 지금부터 만약에 지금 지수가 저희가 2,400이죠. 이거 그때처럼 만약에 3배 올라가면 얼마 돼요? 6,000대 가는 거, 7,000대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요, 제 말 검증될걸요? 지수는 3배를 갔는데요. 내 주식 투자하는 돈은 그렇게 안 올라가요. 1억이었으면 1억 7천 정도 돼 있을지 모르겠네요. 잘해서. 네. 이 정도인데 정말로 보유하면요. 진짜 3배가 가요. 60억이 되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그게 투자인 거예요. 아니, 그게 자산 관리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신영증권에서 저기 마케팅 그쪽에서 리포트 발간했어요. 신영증권 고객이 이 자산이 증가한 이유. 사고 팔지 않았다. 이거 좀 딴 얘기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보유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쪽의 자산 관리 측면을 약간 저는 80% 정도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필요하다. 제가 너무 과했으면 저는 이제 제 주관이 그래서 저는 그 자산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 얘기 드렸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보면 뭐가 중요한 포인트냐면, 앞으로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그거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 포트폴리오를 계속 갖고 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 3가지 시나리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쪽이든 점점점 더 뚜렷해져 가기 시작해요. 네네.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그 현상이 나타났을 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 늦어요. 이제 3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게 나올 수 있는데, 네. 실패 사례예요. 정책이 실패했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때 가서 인플레이션 대비하는 포트폴리오로 바꿔놔봤자 소용이 없는 게 이미 좀 자산들이 많이 깨져 있는 상태가 돼요. 이 코로나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뭐 한 주나 2주 뒤에만 팔아도 너무 낮은 가격이 돼버려요. 네. 급작하게 빠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시나리오를 정하고 거기에 가면서 시그널들을 보면서 그쪽에 맞는 포트폴리오로 조정을 해나가야지, 닥치면 바꾸면 늦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보유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면에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 좀 이게 필요하고, 그 시나리오들을 위해서는 이 시나리오가 왜 가능한지를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서, 네. 시간 많이 갔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네. 자, 우선은 시나리오는 3가지입니다. 뭐냐면 리플레이션, 디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써놨는데, 죄송해요. 영어로 쓴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앞에서 이미 그런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플레이션이라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오늘 그냥 제가 뭘 사야 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시나리오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서, 그래야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지난주, 지지난주 얘기했던 얘기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죠. 네. 그 리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드릴 때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는데 악성 인플레이션이 되기 전에 네. 좋은 인플레이션을 리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네. 그래서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장세 중에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는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 자, 그런 면에서 리플레이션으로 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데, 그게 왜 리플레이션이라는 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지 앞에 부분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명목금리, 실질금리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그러니까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빼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 얘기를 드렸던 핵심이 뭐였냐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연준이 할 일을 다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다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금융시장이 딱 돌아갔으니까, 네. 연준은 이제 딱 거기까지 성공적으로 한 거예요. 역할 다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로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실물 시장은 하나도 안 좋아진 상태로 금융시장만 정상으로 돌려놓은 거니까, 네. 실물 시장이 좋아지는 속도를 이제 제대로 못 따라가게 되면 이제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으로서는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부양책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네.
이 실물시장이 아직은 안 살아났으니까. 금융시장은 정상으로 돌려놨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가만히 놔두면 실물시장이 금융시장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네. 실물시장 앞서서 금융시장은 정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실물시장이 나쁜 만큼 전 세계가 나빠지진 않도록만 멈춰놓은 거잖아요. 네, 네. 그죠? 네. 그렇게만 멈춰놓은 거니까 실제로는 실물시장이 실제로 좋아지는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도록 금융시장을 유지하는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네, 네. 그 유지하는 정책이 뭐였냐면 금리를 내리는 효과인데 네. 이미 연준은 거의 제로까지 내려놨기 때문에 못 내린다. 네. 내릴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 그러면 일본이나 일본이나 유럽처럼 마이너스 금리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어떤 투자자들은 페드에게 마이너스 금리 선언을 혹시 해줄라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연준은 예전부터 그렇게 말했는데 마이너스 금리는 일본하고 유럽의 사례를 보니까 긍정적이지만 않더라. 네. 부정적인 게 더 많더라.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금리를 일단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고요. 만약에 이 시나리오 중에서 마지막 아주 나쁜 쪽으로 가게 되면 할 수 없이 연준도 마이너스 금리 쓸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은 일단은 우린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네, 네. 마이너스 금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금리는 이제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네. 더 이상 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게 정말 명목적인 금리는 못 내리게 돼 있지만은 네. 물가가 나타나면 실질 금리는 내려가게 할 수 있다. 그쵸. 그걸 설명드렸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쇼킹한 사실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연준이 인플레이션 채권인 TIPS를 갑자기 확 사서 네. 아예 인플레이션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네, 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회자되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타나게 해서 기본적으로 실질 금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명목 금리를 조종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시장을 부양하는 커다란 정책이다. 네. 이거를 설명드렸고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금리가 좀 더 내려가면은 주식에 끼치는 영향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낮은 금리 속에서 지금 제로 금리인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가 더 낮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실제 금리가 낮아진 상황이 오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이 확 크게 나타나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전부 지금 사실상 제로 금리 또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란 사실 때문에 전 세계 개인들이 돈이 다 시장에 들어온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숫자적으로 보면요, 올해 4월, 5월, 6월 달에 동학개미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자금도 지금 계속 갱신하는 중이에요. 네. 저희가 보는 70조를 넘었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그럼 이런 게 과연 왜 오느냐? 실질금리 마이너스라는 공감대 때문에 그렇다는 네. 거고 어느 정도는 각 나라의 그러니까 특히 연준이 성공한 거죠. 네. 왜냐하면 느낌적으로 실질금리 마이너스라는 느낌을 확 다가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들이 그냥 시키지 않아도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효과를 네, 네. 한국이 부동산을 눌렀기 때문에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해라고 말씀드렸죠. 네. 중국에는 부추가 있고 미국에는 로빈훗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거기는 부동산으로 누르지 않았는데 왜 들어왔느냐? 그쵸. 다 동일하게 이러고 있다가 실질금리 마이너스인데 네, 네. 어딘가 다른 자산에 넣어놔야지 현금은 이제 네. 의미가 없어. 이 인식을 모두가 갖게 만들었던 게 뭐냐? 실질금리 마이너스라는 느낌. 맞습니다. 네네. 그 느낌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앞으로 더 나빠지겠습니까? 혹은 더 좋아질 수 있나요?를 결정할 때 저는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다면, 유동성이 더 공급될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연준은 명목금리는 못 건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을 건드려서 실질 금리를 낮추는 네.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거가 양적 완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런 부양책을 쓸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이해시켜 드렸잖아요. 네.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연준이 양적 완화를 앞으로 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금리 인하만 아닐 뿐이지 네. 실제로는 시장 안에다 유동성을 투여할 겁니다 라고 말한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달성됐잖아요. 그쵸. 개인들의 의식도 그렇고 실제로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숫자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나는 이런 상황, 그러면서 금리에 민감해진, 금리는 낮은 금리일수록 금리가 떨어질 때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은 굉장히 커요.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프 중에 볼록성처럼, 그러니까 듀레이션에 따라서 채권 값이 다르게 오르는 것처럼, 네. 듀레이션이 긴 채권일수록 금리가 떨어질 때 값이 크게 오르는 것처럼 주식도 금리가 전체적으로 아예 낮을 때 금리가 떨어지면 네. 주식 상승하는 그 주식의 영향을 밸류에이션 미치죠. 올라가는 그 네. 부분이 크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네. 그 당시에 제가 뭐 자세히 설명드린 부분은 좀 적었는데, 예를 들면 815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긴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점점점 낮아질 수 있는, 실질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돈들이 시장으로 움직여 들어오는 효과가 있었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돈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하거나 활동을 해버리니까, 첫 번째는 화폐값이 떨어져서 주식값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은 유동성이 활동을 해서 실제 사는 효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니까 올라가는 거. 네.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저희는 유동성 장세라고 정의했고, 매번 유동성 장세에는 경기가 좋아지거나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유동성이 움직여서 가격을 올려놓는다. 네. 이걸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화폐값이 떨어지면 값이 올라가는 걸 이해시켜드렸잖아요. 똑같은 효과가 또 다른 게 뭐냐면, 돈이 집중되면서 자꾸 사서 올라가는 것도 유동성 효과예요. 네. 그 두 가지 유동성 효과가 지금 충실하게 나타나서 전고점에 딱 가 있는 거고요. 네. 그죠? 그러면 이때부터에서의 관점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 장세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는 뭐냐면, 악재는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금리를 올린다는 기색만 보여도 다 도망갑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밤에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이 제롬 파월이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2% 이상 가더라도 우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겁니다라는 약속,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초점은 금리를 올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시장은. 네, 네. 그러면 앞으로 2년은 그 기간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2% 될 때까지라고 얘기를 해놓는 거니까 2%가 넘더라도, 네. 왜냐하면 이제 나온 김에 설명드려볼게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현재 연준은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정책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정확하게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룰을 갖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2%가 되면 네. 금리를 올리도록 돼 있는 규정을 갖고 있어요. 이걸 오늘 밤에 연준이 이제부터 그렇게 안 하고 AIT 에버리지 평균 인플레이션 IT 타겟, 네.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으로 바꿀게요 라는 말을 오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AIT를 실행하겠다. 왜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란 건 뭐냐 그러면, 지금은 명목 숫자로 인플레이션이 2를 찍으면 네. 죽었다 깨나도 금리를 올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는 앞에서 이해하셨죠. 금리 올리면 지금 다 죽는 거예요. 네. 금융시장은 다시 이제 위험 대비해야 돼. 이래서 다 빠져나갑니다. 유동성이 거꾸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탈출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제일 두려워할 건 뭐예요? 금리 인상. 네. 다른 말로 긴축. 연준이 금리 인상에 끼만 보여도 시장은 크게 흔들릴 겁니다. 예.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금리 인상을 할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코로나가 터졌는데 경기가 좋아져서, 네. 너무나 경기 지표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긴축 사태가 올 가능성이 제로. 네. 이렇게 나빠졌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경기가 좋아집니까? 그럼 금리 올릴 수 있는 사유는 딱 하나 남아요. 인플레이션. 근데 인플레이션은 꼭 경기가 좋아져야지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나쁘게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 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그럼 그 말은 그 말인 즉슨 경기 안 좋아질 때 물가 오를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없다면 그런 말이 왜 있겠습니까? 그런 용어가 없겠죠. 있죠.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 자체가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는 오를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딱
생각해 보시죠. 베네수엘라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물가는 엄청 올랐고 뭐죠? 경기는 별로 안 당연히 좋고. 경기 안 좋아지는 상황, 코로나는 걔네는 피해갔나요? 뭐? 그러니까요. 안 좋은데 물가는 그게 폭등했잖아요.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 올릴 일은 없을 테니 네. 앞으로 짧아야 1년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 1년간 금리 올릴 걱정은 그쪽만 보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금리 올리는 이유 다른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인플레이션이요. 예. 무서운 건 경기가 안 좋아져도 인플레이션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장은 그 두려워하는 금리 인상을 안심하기 위해서는 요 마지막 것조차 차단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도 금리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시원하게. 걱정은 뒤로 하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보유하고 네. 떨어질 거 걱정 안 하고 계속 들고 갈 수 있죠. 맞습니다. 어떤 걸 보면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금리를 올릴 만큼 위협적인 수준에 가는지만 지켜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연준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시장을 부양하는 건 안 할 겁니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대신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건 지난달에 파웰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장도 빠졌었잖아요. 네. 여전히 아직 나쁘다. 네. 그 나쁜 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방어할 거냐? 아까 말한 대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타날 때까지는 네.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AIT를 실행하겠다. 근데 이거를 너네들이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약속으로 믿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게 뭐냐? 포워드 가이던스. 내일 아침에는 아마 전면에 나오지 않을까?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거는 뭐냐면요. 연준이 스스로 자기를 속박하는 제도예요. 포워드 가이던스란 말은 미리 말한다는 거잖아요. 가이드를 먼저 준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가이드를 먼저 안 줬나요? 지금도 제롬 파월이 앞으로 우리는 몇 개월 내에 제로 금리를 YCC를 검토하겠습니다. 내지는 우리는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안 했나요? 했었죠. 근데 지금까지는요, 시장에 그냥 힌트만 준 거라면 구속력이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바꿔도 돼요. 실제로 여러분, 작년도 2016년도, 18년도 12월에 크리스마스 악몽으로 주가가 급락했었거든요. 네네. 이제 까마득하시죠. 예, 그러고 2019년도 1월 달에 다시 제롬 파월이 뒤집어서 2월부터 장이 올라갔어요. 이게 사실 트럼프와 연준의 팽팽한 대결이었던 거거든요. 이 재정정책과 이 통화정책이 반대로 가잖아요. 이렇게 무섭게 영향을 줘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예견하는 거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 이제부터 포워드 가이던스 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3달 안에는 금리 인상 검토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 상태가 바뀌어도 나는 지켜야 된다는 무조건 뜻이에요. 지킨다. 네, 지킨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걸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시장의 혼란이 줄겠네요. 그럼요. 그걸 약속 제도로 만드는 거예요. 만천하에 공표하는 게 포워드 가이던스예요. 네, 네. 이제 내가 말했으면 니들이 잘못 해석했든 못했든지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으면 제롬 파월이 니들이 잘못 알아들은 거야. 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네, 그러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떤 거냐면 못 알아듣겠으면 내가 더 설명할게. 네.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제도로 들어가는 거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이미 이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느냐? 점도표 같은 걸 통해서 이 점도표라는 게 뭐냐면 닷플롯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연준의 그 금리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에 금리가 어디가 있을 거라는 거를 찍는 거예요, 점으로. 네, 네. 그러면 점도표가, 연준 회의가 끝나고 점도표가 나오면 연준의 몇 사람이 앞으로 금리를 올릴 거를 보는지, 금리를 내릴 거를 보는지를 그 점 보고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포워드 가이던스가 되면요, 그 점에 찍힌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점을 공개하면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2년은 걱정 없어. 이걸 점도표를 보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걸 갖고 예측을 했어요. 네. 봐라, 5명은 위로 찍었고, 네. 6명은 밑으로 찍었으니까 팽팽하네? 네. 제롬 파월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러면서 막 해석 자료가 막 추측을 나왔는데. 했었어야 네. 했는데. 지금은 그 점도표만 봐도 얼마 동안 금리 올리지 않을 거라는 걸 믿고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게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야. 자, 포워드 가이던스를 실행하겠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2%가 넘어도
인플레이션 2%가 넘어도 금리를 올리지 않는 AIT를 실행하겠다. 요 두 가지만 준 것만으로도 네. 어때요?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보증을 한 거예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보증을 한 거죠. 그쵸. 그러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금리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갑자기 연준이 마음을 바꾸면 어떡해요? 금리 안 올린다고 했는데 네. 갑자기 이 친구들이 다 뒤집어 버리고 갑자기 트럼프하고 한판 싸우고 나서 올려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내지는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 거예요. 연준이 그러면 이런 제도 포워드 가이던스까지 말하면서 인플레이션 2%가 넘어도 금리 안 올릴게요 말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해하시면 아 쟤들이 쉽사리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걸 믿어지실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마치 제롬 파월하고 제가 통화한 사람처럼 포워드 가이던스 얘기하고 막 그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얘기 막 하는 거 보면 마치 뭐 지가 뭘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연준의 속마음을 알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진짜로 추구하는 목표가 뭔지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내가 왜 그렇게 확신이 있는지 제가 왜 그런지 이해하실 수 있는데 연준이 정말로 바라는 건 뭐냐면 보세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어느 날 아침에 연준이 내일 모레 회의가 있는데도 미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한 다음에 새벽에 회의하고 아침에 나와서 금리를 0.25로 딱 떨어뜨려 버린 적 있어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그날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시장은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떨어뜨렸는데 개무시하고 그냥 빠져버렸어요. 네.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거? 이거는 연준은 우습게 하는 거고 막 이렇게 나중에 얘기했죠. 그때는 지금 그럴 분위기도 아니에요. 지금 폭락하는데 제가 그 얘기했다가 몰매 맞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는 진짜 심각하게 폭락했어요. 그날. 예, 그런데 그렇게 하고 무제한 양적 완화 선언하고 그 다음에 정크 사주겠다고 막 하고 이랬더니 시장이 진정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그렇게 정책을 쓸 때 연준의 목표는 자, 질문입니다. 주식 시장을 올려놓고자 하는 거였을까요? 이렇게 안심시켜서 주식시장이 올라가기를 바란 걸까요? 폭락을 하는 거를 마치 방어라도 하듯이 그런 걸 내놓은 거잖아요. 주식시장의 목표가 있었던 걸까요? 제가 답할게요. 주식시장은 그 결과물인 거고요. 경기가 무너지는 걸 막으려는 거잖아요. 왜? 사전 차단을 해서 금융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아야 물밀듯이 실물시장도 다시는 일으킬 수 없도록 붕괴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마치 댐에 이런 것처럼 금융시장은요. 금융위 때도 마찬가지지만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은 뿌리 깊게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실물시장이 안 좋아도 금융시장이 살아있으면 실물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실물시장이 무너지면서 금융시장도 무너져버리면 금융시장은 거의 뭐가 움직이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움직여요. 심리요. 안 돼. 이제 끝났어. 그리고 막 끝났어 그러면은 우리 모두 어떤 행동하냐면 우리 모두는 아니네요. 부자들이 하는 얘기죠. 일단은 채무부터 챙겨야 되잖아요. 예, 현금이 최고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코로나 때 한 시기 동안 모든 게 다 떨어진 적 있죠? 현금화 하느냐고. 이게 광범위하게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으세요? 그게 여러분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뱅크런이에요. 뱅크런이 무슨 말이라고 제가 설명한 적 있나요? 뱅크런은요, 대공황 때 나타났던 얘기인데요. 은행 문이 열기 전에 런해서요, 줄 서야 돼요. 일이 번호표 받아서 앞에서 내 돈을 먼저 찾고자 하는 인출 행렬. 은행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행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그런 현상 때문에 뱅크런이라고 그런 말이 생긴 거예요. 그 대공황 때 생긴 문제예요. 그런 것처럼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끝났어라고 하면 돈 찾아. 은행을 어떻게 믿어? 돈 찾아.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바로 뱅크런 나는 거예요. 근데 은행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고객들한테 예금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들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저기 돌렸나요? 돌렸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100% 인출이 들어오면 그 은행은 부도예요. 디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우채 사태, 대우채, 그 다음에 카드채 사건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카드채 사건일 때 정부가요, 은행 인출을 잠시 중지시켰습니다. 돈 못 찾아가겠어요. 뱅크런을 막기 위한. 그대로 만약 다 받아버리면 다 부도나요, 은행들이. 그때 정말 심각했습니다. 주식시장 진짜 폭락하고 난리 났었죠. 그 몇 년도쯤이었어요?
LG 카드 때니까요. 2000년 초반? 조금 지나서. 예. 한 3년 4년 뭐 이런 제가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 삼성투신 애한테 LG 카드채 가져다가 우리 고객들한테 파느냐고 저 그때 엄청 칭찬받았거든요. LG 카드 채권 17%에 팔았으니까요. 와. LG 카드 채권이 네. 40%대까지 떨어졌었어요. 와. 채권이요? 네, 채권요. LG 카드 회사의 채권이 40%대였었어요. 저 그 17%에 팔았으니 고객들이 와, 진짜 저 칭찬 많이 하셨죠. 어쨌든지 간에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를 연준은 막아야 됐던 거예요. 네. 금융시장을 먼저 지켜야 뱅크런, 은행의 건전성을, 은행 부도를 막아야 이제 실물시장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차례차례 좋아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부도를 막기 위해서 뭐부터 했어요? 정크도 사겠다. 너네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한 적 기억 안 나시나요? 이제 아무도 내 허락 없이 부도 못 나. 맞습니다. 예, 부도 아무도 내지 마. 네. 이렇게 했다 그랬죠. 네. 지금 미국에 폴론 엔젤이라 그래서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회사들의 회사채에다 투자하는 ETF가 대박 났어요. 원래는 이렇게 코로나 같은 위기가 오면은 투기 등급 채권은 값이요 정말 똥값이 되거든요. 당연하죠. 언제 부도 날지 모르는 회사들을 누가 사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쪽이 더 올랐다고. 왜? 네. 연준이 사준다 그랬다고. 네, 그럴 정도죠. 그 연준은 일단 방어에 성공했어요. 네. 근데 뭘 방어했냐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건 주식 시장을 방어한 게 아니고요. 경기를 방어해야 주식 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나타나니까요. 그쵸. 사람들의 심리를 좌우하는 정책을 썼던 거잖아요. 네. 제가 이 얘기 왜 드릴까요? 이제 왜 드릴까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죠. 지금 연준이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네. 주식 시장을 고점에다 놔두려고 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연준이 어느 정도는 의도적으로 유동성이 발생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주목을 받게 하면서 네. 왠지 나는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니까 그냥 있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주목하게 만든 듯한 행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제로 돈을 많이 풀어서 주식값을 올려놓는 것과 함께 실제 돈이 들어와서 주식을 사게 함으로써 올려놓는 효과를 같이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연준이 주식시장이 목표였다면 이거를 강화하거나 이런 게 목표다 보니까 지금 연준이 언제라도 또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해서 만약에 연준이 경기를 살리는 게 진짜 목적이었다면 네. 진짜로 경기가 살아나는 가장 중요한 그 동력은 뭐냐면 수요예요, 수요. 수요가 살아나야. 그러니까 사실 수요라는 말하기보다 소비예요, 소비. 네, 죄송해요, 네. 소비가 더 낫습니다. 네. 소비가 살아나야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네. 모든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잘 보세요. 코로나처럼 디플레이션 심각한 이런 폭락이 오고 경기 불황에 들어가면요. 만약에 오래 시간을 끌게 되면 지금 한국이 지금 굉장히 위기감 들었죠. 오늘 한은의 금통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를 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는 한국이 그 경기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경기가 빨리 좋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네. 말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한은이 오늘 최악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2.2%까지 날 수 있다고 말을 해서 네. 사실 지금까지 행보하고는 좀 다르게 자기들만의 소리를 좀 냈습니다. 지금은 원래 중앙은행과 정부는 비슷한 패턴으로 가게 돼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앞으로 시대는 중앙은행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한은은 현재 그런 면에서 저희가 볼 때는 점수를 줄 만합니다. 과거는 그러지 못했어요. 네. 제가 싫어했던 몇몇 분들이 뭐 중앙은행장 방에 앉아서 자리 보존하면서 여전히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편인데 어쨌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심각한 경기가 나빠진 상황이다 보니까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돌아가면 서서히 소비가 살아나겠지만 자칫하면 소비를 살리지 못할 만큼 심각한 디플레이션 위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만약에 3단계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만들어 놓은 물건 그 다음에 모든 그런 그 소비재들을 다 팔 수가 없잖아요. 활동을 안 하는데요.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세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고는 쌓일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디플레이션이요. 예. 디플레이션이 훨씬 더 확률 높은 상태예요, 지금이. 네. 제 말 이해하시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3단계 들어가고 이게 연장돼서 조금 풀었다가 또 다시 3단계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되다가 또
또 그러고 미국 마찬가지잖아요. 부분적으로 셧다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디플레이션을 탈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연준은 궁극적으로는 주식시장을 현재 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가 목적이 아니고 네. 실제적으로는 이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경기를 살려내려고 하면 네. 소비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소비를 키우려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용인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소비가 살아나기 전에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먼저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밟아버리는 게 되는 거죠. 네. 싹이 나올 때 밟아버리게 되면 움틀 수도 없고 성장할 수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정말로 소비를 살리려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인플레이션은 용인하겠다라는 뜻이 나오는 거고요. 네. 제가 그럴 거라고 확실하게 믿는 이유도 그들의 뜻은 경기에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용인하는 정책은 제가 볼 땐 반드시 나온다고 믿고 있는 거고, 네. 이게 나오게 될 때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장치가 뭐예요? 제도적으로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제도로 가야 된다. AIT.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발표가 나올 거고, 이것들을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심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해야 움직입니다 라는 것들에 네, 대한 네. 것들을 만들려고 할 거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연준은 소비를 살려야 되면서 딜레마가 있는데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허용을 했는데,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나쁜 시나리오인데 예상외로 이게 갑작스럽게 인플레이션이 크게 나타나 버리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요가 살아나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게 아니라 네. 화폐적인 현상이나 기본적으로 연준에 대한 어떤 불신들이 생기면서 네. 인플레이션이 폭등을 해버리는 게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에 있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인데, 베네수엘라처럼. 네네네. 그런 게 나타나 버리면 연준은 무조건 어디를 선택하게 돼 있냐면 인플레이션을 막게 돼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그쵸. 왜 제가 말했잖아요. 중앙은행은 별명이 뭐냐면 인플레이션 파이터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죠? 그런 면에서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면 인플레이션을 막는 방법은 금리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금리 올리는 걸 절대로 1, 2년간 선택하지 못한다. 웬만하면 좀 안 좋은 인플레이션이 꽤 위협적이 되더라도 연준은 될 수 있는 대로 이걸 조절하려고 하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제 생각은,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린 건 이거잖아요. 연준은 수요를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용인하는 정책을 내놓을 거다. 네. 이건 거의 저는 확신한다. 두 번째,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거나 이럴 때 금리를 안 올리려고 할 거다. 네. 웬만하면. 이유는 뭐냐면 그게 금융 억압이라는 건데, 저게 설명 써 있는 네. 것처럼 파이낸셜 리프레이션이라는 거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정 정책은 국가가 돈을 퍼붓는 정책이다. 네. 근데 그 국가가 돈을 어디서 가져와요? 채권 발행한다 그랬죠? 자, 정부가 채권을 무작위로 많이 발행할 수밖에, 전 세계 어느 정부라도. 네. 우리도 지금 150조 약속했는데 미국은 그 10배가 넘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150조, 지금 또 다시 3단계 들어가거나 이런 것 때문에 더 해야 되죠, 지금. 네. 이렇게 되면 전부 채권 발행인데요. 이 채권 발행이 만약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이 채권이 다 정부의 빚으로 나오면서 정부의 부실 채권, 네. 그러니까 부채 부실이 일어나면서 정부의 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금리를 올리지 않아서, 금리를 웬만하면 올리지 않고 1, 2년을 버텨서 정부가 건전한 재정이 될 때까지 버텨주는 게 그들의 뜻이다. 네. 국가를 부도낼 거 아니라면. 그쵸. 이걸 금융 억압, 파이낸셜 리프레이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거 벌써 몇 주 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요가 연준에게 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중앙은행이나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면 안 되는 정부를 위한 정책을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하면 이런 거잖아요. 적당히 인플레이션은 나타나는데 금리가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아주 멀리 있는. 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리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플레이션 장세.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 가장 나이스한 시나리오죠. 네. 제가 말씀드린 약속이 통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용인하는 거에 대한 신뢰를 가졌고,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네. 믿음을 갖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고 네, 네. 유동성은 활발하게 돌아갈 거고, 그런 가운데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정상적인 수요가 빠르게 진정되면서 나타나면서 네. 실제 경기 지표나 이런 것들로 증명되기 시작하는 네. 수요 선순환에 들어가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름 장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아직 봄 장세에 초입이라거나 중간이라고 본다면 여름 장세가 증명되려면 실제로 지표가 좋아지고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정말 수요가 살아나야 된다고, 제가 소비가 살아나야 된다고 여러 번 말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연준이 1년 내지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서 AIT를 실행하면서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티는 거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살아나 준다면, 이건 저희가 사실 지금 말하는 상당한 지수까지 올라가는 네. 정상적이고 꾸준하고 강력한 주식시장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걸 리플레이션 장세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가능성이 실제로 보면은 사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 리플레이션이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세 가지 중에서 1번, 2번이 사실 굉장히 높은 확률이고요. 네. 3번은 아주 낮은 확률. 예. 근데 1번, 2번 중에서도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네. 사실 리플레이션 관련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추이를 지켜보려면 리플레이션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긍정적인 장세로 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관전 포인트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들었으니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포트폴리오를 짤 거냐가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는 뭐냐? 이게 좀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리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제가 말한 장세 중에서 낙관적인 거가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려면 1차 오늘 말하는 잭슨홀 미팅 같은 데서 제가 말한 이런 얘기들이 말 그대로 진짜 진행된다면, 그래서 시장에서 AIT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얘기가 되고 포워드 가이던스 얘기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한 뜻을 어느 정도는 분명하게 밝힌다면 리플레이션 장세에 중요한 단초가 될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속 어떨 거냐면 이런 거잖아요. 또 지금처럼 이거 너무 올랐는데? 이거 너무 갑자기 올랐고 실물시장은 아직도 안 좋은데 이렇게 올라서 이게 되겠어? 네. 이런 마음에 빠질 거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아니야, 지금은 계획대로 다 돼가고 있어 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리플레이션의 확인점은 뭐냐면 BEI라는 거예요. 맨 끝에 보시면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 있죠. 저 올라가고 있는 게 저게 BEI 값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게 거꾸로 내려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BEI 값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플레이션 기대 값이에요. 그 값이 높을수록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갈 동안 저 BI가 상승하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고 있다. 왜?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걸 따라가고 있다면, 만약에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시장이 오면 네. 저 값은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왜? 시장이 저쪽에서부터 오히려 돈이 탈출할 거잖아요. 네네네. 팔 거잖아요. BI에 대한 투자를 줄일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안 높아질 건데 왜 인플레이션 투자에 돈을 넣어요? 그쵸. 그죠? 근데 만약에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인플레이션에 투자를 한다면 BEI라는 그 값은 기대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을 거라는 거고, 다른 쪽으로 보면 TIPS 값이 올라가서 그 물가채, 10년 물가채 값이 올라가고 채권 금리는 떨어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돌고 돌아온 것 같은데,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시나리오를 정하고요. 시나리오대로 되는지에 대한 각각의 시그널, 관전 포인트를 저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관전 포인트가 맞았다면 리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밟아가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준비했잖아요. 네. 그런데 관전 포인트대로 안 가고 있다면,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BI가 오히려 떨어져요 앞으로. 사실 BI 안 봐도 아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금값이 계속 떨어진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왜? 사실은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뒤 화면을 못 보여드릴 건데요.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가장 더 비율적으로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봅니다.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나타날 거니까.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수요적 인플레이션, 공급적 인플레이션, 화폐적 인플레이션, 통화적 인플레이션. 어찌됐든 통화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거는 충분하니까 금값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네. 이제 만약에 연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라고 말하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예요, 없어진다예요? 나타난다잖아요. 그러니까 금값은 하방 경직이 나오면서 올라가겠죠. 결국엔 우리가 생각하는 리플레이션 장세로 간다면 금값은 꾸준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BI 값에서는 아까 말한 기대 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게 될 거고, 네. TIPS 물가책 값은 계속 올라가겠죠. 금리는 내려오는 네. 걸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우리가 모두 바라는 긍정적인 시나리오고, 현재는 중간 단계까지는 성공적. 왜? 연준이 계획한 대로 모든 걸 지금 만들어냈고, 네. 불과 한두 달 전에 이 말 있었죠? 연준에 대항하지 마라. 왜? 처음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 선포했는데 시장이 개무시하고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코로나는 특이하다, 이건 그럴 수 없다고 했는데 결국 먹혔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다 그랬죠? 연준에 대항하지 마라. 예, 그랬다면 연준은 중간까지 성공한 거예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 시장을 끌어간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포드 가이던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이런 것들이 시장에 먹히면서 네. 시장은 점점점 인플레이션에 관심이 높아져 갈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주식 시장에 대해서나 투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입장을 유지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반대로 BI가 내려가고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관심은 멀리 가고 디플레이션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 현상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부양을 했는데 안 살아난 거.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주식시장이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우호적이진 않죠. 네. 하지만 디플레이션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실망한 그런 것들에 의한 하락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주시장의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포트폴리오를 그걸 통해서 방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방어하는 게 있겠고, 그쵸. 연준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계절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계절은 봄 다음에 여름이 반드시 오지만 이 금융시장에서 봄 다음에 반드시 여름이 오지 않고 다시 겨울로 돌아간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라고 말했죠. 네네. 다시 겨울로 돌아가는 걸 뭐라고 했냐면 더블 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양을 했는데 다시 주저앉는 거예요. 좋아지는 듯 하다가 가라앉는 거예요. 네. 확률적으로는 지금 전체 세계 시나리오 중에서 아예 확률이 없지는 않지만 아예 이쪽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지표들은 디플레이션 현상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네. 반대쪽에 시적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시나리오고, 네. 세 번째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기를 살리는 것도 실패했는데 거꾸로 인플레이션만 자극을 해서, 네. 왜냐하면 용인을 연준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태들이 꼬이게 됐을 때 어떤 때냐면 주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서 나타날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처럼 네네. 조절이 잘 안 되고 그 과다한 화폐 발행 네네. 때문에 역효과만 나게 되는. 그래서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국지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잘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아닌 나라가 있고, 제가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과거하고 좀 다르게 관찰 포인트를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신흥국에 대해서 함부로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사실은 그 어떤 경계점에 있는 국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칫하면 약간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안 살아나는 상태가 됐을 때 얘들은 오히려 빠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러면 국가 경제가 흔들릴 정도 아니어도 굉장히 고생을 하겠죠. 네. 돈은 빠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신흥국이나 이런 쪽을 쉽게 선택하는 그런 쪽에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 투자 쪽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 과거에 위기가 온 다음에 돈을 풀면은 반드시 신흥국으로 온기가 가서 네. 결국에는 신흥국이 더 강하게 오르는 장세가 왔어요. 네. 왜냐하면 돈을 풀어서 이 부양을 하다 보면 그게 긍정적으로 돌아갈 때 어떤 그 유동성 장세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달러 약세가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온기가 신흥국으로 가게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아 달러 약세다 이제 신흥국 투자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장에는. 그런데 이번의 위기는 과거의 불황 위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컴 쇼크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온기가 신흥국으로 자동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연준의 양적 완화도 자산 가격을 자동으로 올려놓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009년부터 2019년, 18년 이때까지 2014년까지 일어났던 그런 양적 완화는 과다하지만 자산값을 높여서 그 온기에 의해서 경기를 살리려는 양적 완화 정책이었다면 MP2였다면 지금은 재정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만 경기가 살아나는 3예요. 그래서 통화 정책에 의해서 자산값이 자동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MP2까지는 돈을 풀었기 때문에 양으로 약속했다고 했잖아요. 과다한 양이 들어왔기 때문에 값을 올려놓는 게 광범위하게 나타났어요. 네. 자산값을 실제로 올려놨습니다. 경기는 살리지 못하면서.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정상 상태로 다시 금융시장을 복구하는 데까지만 딱 사용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디만 사용될 거냐면 요렇게만 타겟팅으로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에버리지 타겟팅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뭐가 있냐면 YCC라는 걸 쓰죠. YCC는 뭐냐면 아까 연준이 또 하나 딜레마. 금리가 올라가면 정부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경기는 좀 좋아지는 듯하고 인플레이션은 나타나면은 실질금리 아까 말씀드린 시장금리는 자꾸 올라가려고 할 거잖아요. 네. 정상적인 행동이죠. 근데 이 금리를 낮게 유지시켜줘야 되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올라가려는 그 금리 채권을 사버려가지고 채권을 사면 금리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져요. 채권은 많이 사면 값은 올라가면서 금리는 떨어져요. 네. 그러면 YCC는 뭐냐면 Yield Curve Control. YCT도 같은 말이에요. Yield에 관련돼서 커브를 타겟팅하는 거예요. 뭐냐면 10년 금리가 미국채 10년 금리가 0.6이나 0.7 혹은 0.9 아래 머물도록 타겟팅해서 연준이 올라가려고만 하면 사줘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0.9를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0.9를 유지하고 0.6을 유지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래야 정부의 부채가 위기로 돌아오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금리를 타겟해서 지켜주는 거, 이게 YCC 혹은 YCT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정도만 하지 대상 자산을 사가지고 값을 올려놓는 부양을 하지 않습니다. 금리를 지켜주는 양적 완화만 하는 거죠. 그러면 부양은 어디서 나타나야 될까요? 말씀드린 재정정책의 결과로 주식 올라가는 거가 네. 이번 상승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과거처럼 그냥 돈 풀었으니까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금융시장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재정정책에 의해서 확실하게 수혜를 입거나 그래서 돈이 움직이는 그쪽에 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광범위하게 오르지 않아요. 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고 네, 말씀하신 그래서 게. 지금은 어느 쪽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점 갈등이 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갈등되지만 이렇게 많이 오르고 얘만 오르는데 이게 정상이야?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중에는 세 가지를 꼭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리플레이션이 있잖아요.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다소 나타나면서 금리는 올라갈 걱정이 별로 없는. 네. 예, 그래서 두려움의 영역은 없으면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나타날 거라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여러 가지 효과를 갖고 와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리플레이션 장세는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장세라고 부르냐면 골디락스 장세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게 다 모여져 있는 정말 주식시장에 유리한 장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 충분히. 네. 그렇게 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서 또 뭘 봐야 되냐면 그런데 내 자산의 실질 가치를 지키려는 부의 저장수단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돈을 모았다는 게 현금의 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디다 넣어놓으면 내 부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어떤 지키는 효과가 있었던 네.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부동산이고요. 그죠? 금도 과거에 금태환 혹은 금본위제일 때는 금을 들고 있으면 언제라도 얘 값은 받았어요. 네. 이게 부의 저장수단이라는 의미인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거나
화폐 인플레이션 시대에 의해서 지금은 현금은 그런 효과를 못 합니다. 두 번째, 채권도 과거와 같은 역할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예전에 그런 효과를 가진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네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금, 혹은 물가연동체, 혹은 식음료 관련된 주식, 그 다음에 테크 주식. 이게 주식을 찾을 때요, 주식을 고를 때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요? 네, 캐시플로우가 주식의 가치의 1수단이 됩니다. 예전에는 현금 흐름이 아니라 어떤 거였냐면 안정성 지표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인데, 지금은 현금 흐름이 안정돼 있는 기업이 최고의 기업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네. 코로나 지금 저희가 3단계 들어가요. 한국 얘기 해볼게요. 네. 그러면 셧다운에 준합니다. 그냥 셧다운에 들어갔다고 치고 아무도 이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길거리도 못 다녔었잖아요. 네. 그런 상태가 됐는데도 수입이 일정한 게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가진 회사.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요? 오프라인 기반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쵸. 지금 우리가 기반.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온라인 기반이라면 지금 그런 셧다운이 와도 어때요? 충격을 안 받죠. 네. 그죠? 온라인 매출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네. 저희가 그때도 항상 유튜브는 보고 했었으니까. 맞죠? 예, 예. 네. 줌 비디오가 왜 항공사 다 합쳐놓은 만큼 그런 그 시가총액을 갖게 됐을까요? 지금 일시적이에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가치 평가가 뭐였냐면, 야, 이게 더 심화되면은 항공주 끝이야. 줌은 어때? 점점 더 쓸 거 아니니? 예전에는 회의할 때만 했으면 이제는 뭐 회의도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될 거고, 풀리는 때가 없으니까 이제 수시로 써야 될 거고, 뭐 전 부서가 다 써야 될 거고, 네. 그렇게 될 거 아니니? 그러면 줌은 계속 더 늘어날 거야. 이게 가치의 그 평가 기준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향후에 기본적으로 점점점 이런 것이 진행될 때마다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인 회사가 계속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왜? 어떤 상황이 와도 망하지 않고 네. 유지되는 게, 결국에는 환경이 변해도 캐시플로우가 안정된 거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테크가 그런 면에서 지금 점점점 결국에는 계속해서 부각되는 거죠. 왜? 코로나가 와도 아마존은 실적이 더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오히려 테크가 더 안전해. 옛날 개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제는 기업 선택의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진짜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부의 저장산이라고 말하는 거 뭐냐면, 옛날엔 어땠냐면 이런 거죠. 배당을 많이 하는 아주 안정적인 안전한 회사를 내가 배당 먹으면서 들고 있으면은 네. 뭐 주식 편해. 뭐 그 주식시장 널뛰기에 그렇게 할 거 없어. 네. 뭐 이런 개념으로 매개할 때 그걸 이제는 테크 주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아마존 들고 있어. 나 벌써 3년째 들고 있어. 아이, 편해 이거. 이런 식의 얘기. 네.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내 부가 저장되고 보존되기 위해서는 테크 주식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런 인식의 변화, 그런 것들이 현재 오고 있다라는 거죠. 진짜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대로 리플레이션으로 딱 가버리면 제일 좋은데요. 그럼 부지부식 중에 우리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 올라갔어 될지도 모르는데요. 다 같이 파티하고. 네네네, 알겠지만 만약이라도 자꾸 삐걱거릴 경우, 네. 다시 삐걱거리면 경기가 안 살아나고 뭐 늦게 살아나고 뭐 이런 게 생길 경우,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의 선택은 유동성은 넘쳐나는데 경기는 진짜 안 살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할까요? 이 상황에서도 안전한 거, 이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거, 이 상황에서도 믿고 찾을 수 있는 거, 이 상황에서 돈 잘 버는 애들 네. 찾잖아요. 그쵸. 점점점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잘 됐어요. 리플레이션 됐어요. 이게 잘 되고 있어요. 테크 주식이 거기서 버려질까요?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코로나 위기가 너무나 부각되는 바람에 지금 테슬라하고 애플이 저렇게 오르가고 있나요? 지금 우리 모두 그런 공포 때문에 얘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리플레이션 시나리오나 그다음에 디플레이션 시나리오나 그 차이가 크지 않은 쪽들이 네 가지라는 거죠. 상당히 양쪽에 다
어느 정도 방어적이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수단이 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전 세계 주식 시장은 이 네 가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더 빨리 들으신 겁니다. 네. 아,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왜냐하면 네. 이것도 일반화되면 사실은 먼저 사는 사람은 굉장히 유리한 상태에서 그냥 기다려 보면 되지만 네. 점점점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가게 네. 되죠. 저기 확인되어 가면 갈수록 네. 가격은 부담스러워지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별화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게 국가 간에도 차별화가 생길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재정 정책의 실패와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별로도. 그래서 지금 현재 주도 업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투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주도 업종에 편승해야 된다라는 거가 맞기도 하지만 지금 같은 차별화 장세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주도적인 업종이 왜 그런지 이해하고 그쪽 안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그냥 테크나 이런 쪽들에 저희들 의견대로 기술주 안에만 있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우셨을 수 있는데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인플레이션 라운드로 들어갑니다. 오늘부로 해서 연준이 아까 말씀드린 포워드 가이던스와 그 다음에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같은 것들을 발표하면요 본격적으로 시장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될 경우는 지금처럼 기존의 우월적인 그런 조건을 가진 빅텍만으로 됐다면 이제부터는 시간을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살았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 또 극단적인 위험이 됐을 때를 보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야 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인부스 플랜이라는 걸 통해서 벌써 두세 달 전부터 이걸 아예 분리해서 아예 이런 인플레이션 위험이나 이런 식의 어떤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아예 나눠서 제공을 해드린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 이제는 이쪽 포트폴리오에서도 조금씩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 시기고요. 이런 관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오늘 시간 엄청 많이 갔는데 이 관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각을 갖고 오늘 회의를 보시고 그 다음에 뉴스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는 읽히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 오늘 저녁에 다들 잠 못 주무실 것 같아요. 그 연준 발표 보시느라고 장마를 무서워하는 것보다 이걸 더 무서워하실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전 포인트를 갖고 네. 좀 보시면서요 말씀드린 그런 어떤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에 보이시기 시작하면 네. 훨씬 더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또 지금부터 시간이 네. 가면서 뉴스와 시장의 흐름들을 통해서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좀 더 효과가 있으려면은 조금 앞에 그걸 알고 있어서 그런 포인트로 말했던 대로 되네 해서 그때 사줘야 되죠. 네, 네. 예. 다 살 때 사면 뭐 약간 또 이제 그때부터 다시 올라가는 때까지는 웬만하면 또 자꾸 마이너스가 나요. 네. 계속 내려가진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안전 마진 될 때까지는 또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조금 관전 포인트를 갖고 있다가 네. 맞네 이쪽으로 가네라고 하면 사주는 게 필요합니다.